바다에 가고 남극점에 가는 것만 탐험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똑똑한 자연환 발견에서 서로 상부상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내 개인의 자기 개발적인 측면에서도 이 탐험이라는 어떤 과정, 이 프로세스가 아마 의미가 있지.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화산섬 제주의 비밀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찌 보면 비밀을 찾으려면 탐험을 떠나야 되겠죠. 어찌 보면 사업이랑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들려드릴 건데, 들려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 혹시 탐험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나요? 네, 사실 뭐 많이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탐험이란 단어를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같이 뭐 전문적으로 직업을 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데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탐험이란 단어를 너무 거창하기만 생각해서 우리랑 이렇게 되게 멀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탐험이라는 게 꼭 높은 산에 올라가고 깊은 바다에 가고 남극점에 가는 것만 탐험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우연한 발견을 통해서 그걸로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탐험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나가실 때쯤 되면은 여러분들도 탐험에 나서실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그 외국을 탐험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과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면 늘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 혹시 제주도 가봤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셨나요, 제주도? 네, 우리는 웬만하면 다 한 번씩 가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랑을 했죠. 야, 제주도는 중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맛집, 카페, 찜질방 없는 게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국 오면 나한테 꼭 전화해라. 내가 다 안내줄 테니까. 그랬더니 과학자들의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듣고 싶은 답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너는 한국에도 제주도처럼 과학적인 가치가 어마어마한 보물섬이 있는데 왜 여기를 탐험 안 하고 남의 나라만 찾아 돌아다니냐는 거였어요. 자, 그러던 차에 제가 2009년도에 제주도랑 형성 과정이 비슷한 하와이 화산섬으로 탐험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화산이 분출한 이 킬레우아라라는 이 화산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갔더니 화산연구소에 은퇴를 하신 8순이 넘은 화산학자분이 자원봉사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똑같이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설명을 드렸더니 이분은 심지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제주도 가보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딱 하나 남았는데 그게 제주도 가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박사님, 왜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남쪽 끝에 있는 이 손바닥만한 섬에 그렇게 와보고 싶어 하는 겁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하와이와 제주도는 형제섬이다. 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형제가 얼굴이 어떻죠? 닮았죠? 이렇게 지형 대 지형으로만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방패를 뒤집어 엎어놓은 것처럼 경사가 완만하다고 그래서 방패화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와이와 제주도는 형성 과정이 똑같은 형제섬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여러분, 제주도 같은 화산섬은 육지랑 토양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육지에 있는 작물을 제주도에 갖다 옮겨 심으면 경작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달리 생각을 해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제주도 같은 화산섬에서만 자생할 수 있는 독특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제주도 곶자왈이 화산섬에서만 자생하는 독특한 숲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뭔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곶자왈 같은 독특한 생태계를 거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이면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자기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바라봤던 제주도의 관점은 화산섬이라는 지질학적인 다양성, 곶자왈이라는 생태학적인 고유성,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이라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제주도라는 섬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탐험 팁 네 번째, 어찌 보면 오늘 제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얘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곶자왈이라는 지명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자, 근데 이 곶자왈이라는 단어는 동네 이름이 아니고요. 제주 숲의 원형을 일컫는 말을 곶자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곶자왈이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곶자왈은 땅바닥에 흙이 없습니다. 돌멩이만 가득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곶자왈을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농사도 못 지니까 그냥 소나 말이나 갖다 풀어놓고 그리고 나무나 갖다 베다 그냥 땔감이나 쓰자 이런 곳이었는데, 자, 일단 아까 제가 여러분 넓게 퍼지는 용암을 뭐라고 했죠? 파호이호이 용암이라고 했죠. 일단 이 곶자왈 지대는 파호이호이 용암이 넓게 퍼져서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어졌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 돌틈이 약간 벌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은 정말 귀신같이 그걸 알고 나무와 식물의 씨앗이 그 틈으로 날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겠죠. 뿌리가 두꺼워지니까 용암 돌멩이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 곶자왈을 굳이 표현하자면 이 곶자왈 바닥은 기왓장 깨진 거를 갖다 들어 부어놓은 그런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돌과 돌 사이에 숨골이라고 불리는 틈이 많기 때문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이 돌틈 사이로 다 내려가서 홍수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돌틈 사이로 스며든 물은 어디로 내려갈까요? 바다로 내려갈까요? 구멍이 계속 나 있는데? 네, 더 깊이 내려가서 이 제주도 밑에 있는 거대한 지하수층까지 도달합니다. 이 곶자왈은 단순히 숲을 넘어서 제주 지하수를 함양하는 함양 필터다. 어찌 보면 함양 필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빗물이 잘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돌틈 사이로 공기도 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가웠던 공기가 이 돌틈 사이로 들어가서 땅속 지열에 데펴져서 따뜻한 공기가 돼서 다시 숲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곶자왈은 연중 16도에서 18도의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사계절 내내 푸른 숲이고요. 그래서 겨울이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두 번 나오면 뭐가 대단하게 나온다고 했죠.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남방 한계식물과 북방 한계식물이 공존하는 유일한 숲 생태계가 제주도 곶자왈입니다. 겨울이 되면 한라산 중산간에 살던 동물들이 곶자왈에 와서 겨울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제주도에서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은 이 곶자왈이라는 시스템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가 곶자왈이고 곶자왈이 제주도라고 표현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곶자왈에 가면 이게 곶자왈을 가장 잘 보여주는 풍경인데요. 일단 땅에 흙이 없으니까 뿌리를 아래로 뻗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뿌리를 옆으로 뻗습니다. 근데 옆으로 뻗어도 흙이 없으니까 이 나무가 안 넘어지려고 이 돌멩이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이 돌멩이도 안 엎어지기 위해서 이 나무 뿌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돌은 나무에 의지하고 나무는 돌에 의지한다. 어찌 보면 제주도 같은 혹독한 자연환경 속에서 서로 상부상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제주 사람들의 해민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이 풍경도 바로 곶자왈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슬픈 역사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곶자왈은 용암지대이기 때문에 그 지하에 수십 개의 용암 동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듯이 올해가 제주 4.3 사건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그 제주 4.3 사건 당시에 제주 중산간에 살던 이 주민들이 토벌꾼들을 피해서 곶자왈 밑에 있는 동굴로 은신을 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발각이 돼서 몰살이 당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곶자왈은 이런 풍경도 아름답지만 우리 근현대사에 이런 슬픈 역사의 기억을 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곶자왈에 가족들이랑 가시게 되면 피톤치드 나오고 공기 좋다고 큰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곶자왈에 들어가실 때는 무조건 조용히 내가 잠시 숲속에 잠시 들어갔다 나온다라는 심정으로 가시고요. 중간중간에 이런 유적지가 보이시면은 잠시 묵념을 하시는 것도 아마 우리 슬픈 근현대 역사를 잊지 않고 계속 견성해 나가는 그런 기회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어디죠? 만장굴이죠. 자, 만장굴은 폭이 18m고요. 천장의 높이가 25m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장굴이 형성될 당시에
엄청난 양의 용암이 흘러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용암이 빠져나간 자국에 동굴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구상에서 용암 동굴을 갖고 있는 나라는 단 3나라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이 만장굴은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인 1946년도 해방 직후에 제주 김영국민학교에 초임교사로 부임했던 부종효 선생님과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30명이 횃불을 들고 들어가서 이 만장굴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꼬마 탐험대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꼬마 탐험대 안에는 나름의 이 스타트업처럼 조직 구조도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담력이 센 애들은 맨 앞에서 횃불을 들고 이 길을 찾는 횃불반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덩치가 좋은 애들은 횃불에 불을 붙이려면 석유가 필요하니까 석유통을 들고 가는 보급반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반이 더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여기 놀러 가는 거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동굴을 발견했는데 이게 최초의 발견이라면 우리가 이 동굴의 길이를 재서 기록으로 남겨야만 후대에 전달이 되고 이 만장굴의 의미가 더 있어지는 거다 라고 얘기해서 여기 서류 봉투를 들고 있는 기록반 아이들을 만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 72년 전에 줄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길이를 냈을까요? 이 아이들이. 옛날에는 이 줄을 집을 꼬아서 새끼줄을 만들었습니다. 2m짜리 새끼줄을 만들어서 이 새끼줄로 한 뼘, 두 뼘, 세 뼘에서 만장굴의 길이가 6.4km라는 것을 이 기록반 아이들이 시청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2000년도에 과학자들이 정밀하게 재보니까 7.4km입니다. 네, 오차범위 1km 범위 내에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동굴을 이제 발견하고 나온 다음에 이름도 아이들이 짓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 만장굴, 이 꼬마 탐험대의 이 탐험기를 우리가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시금 재해석해 봐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될 만한 세계 최대 규모의 용암동굴을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횃불 들고 들어가서 밝혀낸 경우는 인류 역사사에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자연과 격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연과 격리되지 않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나. 자,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보고 있는 이 제주도의 자연유산들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진 풍파와 난개발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자연유산들을 우리가 매 순간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섬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여러분, 화산섬 제주도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변에 탐험가가 직업인 분들 거의 안 계시죠? 예, 그리고 제가 효련백을 찍고 나서 정말 많은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분들이 첫 번째 질문이 다 이거였어요. 탐험가 뭐 먹고 사냐고. 예, 이 한국 사회에서 탐험가라는 게 직업이 되는 거냐고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취미로 탐험을 하는 건 아니고요.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탐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탐험을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주제를 정하고 어떤 형태의 데이터들을 수집할지 다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서비스나 경험을 만드는, 어찌보면 스타트업이 하는 일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저처럼 독특한 곳을 여행해보고 싶은 분들이 전 세계에 많으세요. 네, 그래서 호주에서 과학을 테마로 하는 여행사를 10년째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모든 탐험에는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수집해다가 책이나 박물관이나 과학관에 들어가는 전시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과학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하는 게 참 많은데 요즘에 그 아이들이 보면 초등학생들이 손목에 차고 다니는 키즈폰이 있습니다. 네, 엄마한테 전화하고 우리 아이 위치 확인하는 이런 일도 제가 같이 하고 있는데, 결국 아무리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가 많아도 결국 이 안에 콘텐츠가 재미없으면 사람들의 사용성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도 저는 이 회사랑 협업을 해서 저희가 만든 시계를 차고 박물관에 들어가면 런닝맨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시물에 그 센서를 달아놓고 이 시계를 차고 전시물 가까이 가면 여기서 퀴즈가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미션이 나오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가 하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탐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걸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서비스들이나 경험을 만드는 거다라고 말했지만, 여러분이 궁금한 거는 얼마 버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 액수를 밝힐 수는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탐험가를 하기 전에는 과학 기자를 했었는데요. 그 기자를 그만두고 탐험을 한 10년을 동안 탐험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기자할 때 월급보다 적게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작지만 이거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모든 연락이 다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도 직장생활 할 때보다 적게 벌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지금은 뭐 아시는 것처럼 더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탐험가 하셔도 됩니다, 이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탐험가라는 의미가 뭐 직업으로서의 탐험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어떤 삶의 어떤 방식으로서의 탐험가가 될 수도 있겠는데, 궁극적으로 이 탐험이라는 거는 그냥 차표 한 장 끊어서 어디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탐험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80%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지역이 바뀔 때마다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가서 뭘 수집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면 누가 밥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운전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장비를 대신 운영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험을 한 번 할 때마다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굳이 직업적으로서의 탐험가가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삶의 방식에서 내 개인의 자기 개발적인 측면에서도 이 탐험이라는 어떤 과정, 이 프로세스가 아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제주도에 진짜 웬만한 곳에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기 힘든 그렇게 공개되지 않은 곳도 많이 가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탈고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보름 정도는 이 제주도 함덕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면서 이제 글을 태고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글이 정리가 잘 안 돼서 밖으로 나왔더니 바닷물이 빠져서 이 검은색의 용암 대지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산책을 갔습니다. 산책을 가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가 문득 내 발밑을 바라봤더니 제 발밑에 파호이호이 용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걸어가 봤더니 용암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나갔더니 여러분 주상절리의 단면이 무슨 모양이죠? 육각형 모양이죠. 육각형. 그런 육각형의 단면 구조가 여기저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내가 이 제주 자연의 원형을 찾겠다고 이 핫플레이스를 찾겠다고 1년 동안 제주를 탐험하고 다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제주 자연의 원형은 제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더라고요. 특별한 장소가 어디가 핫플레이스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다만 이 자리의 의미를 내가 안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제주도에 가시면 오히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핫플레이스를 찾기에는 한계도 많고 계속 바뀝니다. 홍대도 가면 맨날 바뀌잖아요.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게 바로 제주도의 핫플레이스다라고 개념을 바꾸시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네. 앞으로 계속 새로운 곳들을 탐험을 하겠죠. 근데 이게 좌우명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굳이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뽑은 거는 제가 이 질문을 답하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요. 근데 생각이 났습니다. 제 좌우명은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늘 공부하고 그 공부했던 것들을 가서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거를 내가 이 좋아하고 공부하는 분야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늘 옆에 많이 두고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뭐 이게 어찌 보면 좌우명은 아니지만 그냥 제 삶의 모토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네.